안녕하십니까. 지혜로운 해운 클래스 현대사회와 법이야기 5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안락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락사라는 것이 이제 고통이 극심한 단계에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의미하죠. 그것을 처벌해야 되는가? 안락사를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 사회에 어느 단계까지 왔고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락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명의료결정법, 이게 법이 통과됐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 연명의료결정법의 내용을 알아보고 적극적 안락사, 생명단축을 가져오는 적극적인 자기행위로 인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경우 이거를 처벌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라매 병원 사건. 우리 사회에 유명했던 사건들이에요. 이 안락사와 관련돼서 보라매 병원 사건, 세브란스 병원 할머니 사건, 뇌암말기 아버지 살해 사건이 3가지가 우리 사회에 좀 안락사의 이슈를 상당히 가져왔던 사건들이라서 소개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거 말고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좀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이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아요. 즉 사람을 이제 너무 고통한 극심한 단계에서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허용하진 않는데 이런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자기 친구가 말기 암 환자인데 전화로 와서 해외여행을 가자고 하니까 몸이 좀 좋아졌나 보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만났는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우리나라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지 않으니까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나라로 가서 안락사를 하려고 간 거예요. 자기 죽으려고. 근데 자기가 죽었을 때 유해를 이제 화장해서라도 한국에 가져올 수 없으니까 친구한테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너무 가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거기도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된다고 그냥 막 시행하는 건 아니고 거기도 의사 만나고 의사랑 약속 잡고 생각을 다 정리할 시간도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안락사 조치를 하겠죠. 그때는 또 친구를 안 데리고 가요. 왜냐하면 친구가 그거에 관련되면 우리나라는 살인죄로 처벌하는 조항들이 있으니까 그거와 관련돼서 처벌받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언제 어디로 와서 나를 챙겨달라라고 해서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화장만 해갖고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우리 한국에서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안락사에 대해서 참 고민을 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많이 지금까지도 해왔지만 이제 어느 단계까지 해야 될지 극심한 고통이 심한 단계에서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를 허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안락사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죽은 시기가 임박한 단계에서 환자의 승낙을 받아서 환자의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완화 제거할 목적으로 편안한 죽음을 맞게 하는 의학적 조치를 의미하고 안락사에는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와 생명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가 있어요. 생명 단축을 수반하지 않는 안락사. 그러니까 임종시 고통을 완화시켜서 마취약을 투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법적으로 문제가 안 돼요. 지금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안락사. 왜냐하면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심장과 호흡이 멈출 때까지 사람이에요. 자연적인 종기가 있어요. 사람이 죽는. 근데 그걸 앞당긴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살해예요. 살인죄죠. 이때 죽어야 되는데 생명 단축을 앞당겨 버렸잖아요. 신이 정한 생명의 종기가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앞으로 앞당겼을 때 생명 단축을 수반하는 안락사가 문제가 되는 거고 거기에는 적극적 안락사와 그게 간접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가 있는데 적극적 안락사는 지금 어떤
극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자귀, 즉 어떤 몰핀을 투여한다, 치사량의 몰핀을 투여한다든지 어떤 약을 투여해서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생명을 단축시키는 거. 실제로 외국에서도 어떤 의사가 잡혔어요. 잡혔는데 뭔 일을 해서 잡혔냐면 너무 극심한 말기 암 환자들에게 약을 투여한 거예요. 그래서 죽게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명을. 그래서 잡혔어요. 근데 너무 고통이 극심하니까 죽고 싶어 하고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선의의 조치에서 그러면 오늘 밤에 약을 투입하겠습니다. 이러고서 나가면은 이 환자 입장은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마무리 싹 하고서 옷도 싹 갈아입고 씻겨달라고 해서 씻고서는 누워있으면 9시에 와서 그 의사가 독극물을 투입해서 죽게 하는 거죠. 죽을 때 그 환자가 의사에게 너무 고마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신이 정한 종기보다 앞당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잡혔을 때 언론의 타이틀 기사, 해외 기사긴 하지만 뭐라고 나왔냐면 악마인가 천사인가예요. 신이 정해준 종기보다 100명을 일찍 죽게 했으니까 악마일 수 있죠. 100명을 죽인 악마일 수도 있죠. 그러나 너무 극심히 고통이 심한 환자를 편하게 보내준 천사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적극적 안락사예요. 간접적 안락사는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우리가 말기 암 환자들 같은 거 고통이 극심하다 보니까 몰핀이라든지 이런 강력한 주사약들을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종기가 당겨지는, 사망 시기가 당겨지는 건데 이건 치료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극적 안락사가 있어요. 소극적 안락사는 뭐냐면 고통이 너무 극심하니까 생명유지 장치를 보통 중환자실 같은 데서 달고 있잖아요. 이걸 띄는 거예요. 이게 띄는 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이상의 생명유지 장치를 안 한다. 부작이라고 해요, 법에서는.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안락사라고 해요. 이거는 약을 투입하는 거죠. 적극적 안락사는. 소극적 안락사는 더 이상의 생명유지 장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어쨌든 신이 정해준 종기보다 앞당기고 있어요. 그게 문제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어쨌든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행위는, 인위적인 생명 단축은 살해에 해당돼요. 우리 사람의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부모의 경우에는 직계 존속을 살해한 경우에는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살인죄 처벌 조항이 있어요. 거기에 해당돼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때리거나 뭐 했어도, 뭐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뭐 정당방위 뭐 이런 것들이 되면 무죄로 성립되잖아요. 이것도 위법이 사람을 죽이긴 했지만 이게 너무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선의적인 조치라고 보면 정당행위에 해당되면 무죄가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정당행위에 보면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게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는 아닐 거예요. 안락사로. 그러니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면 무죄로 성립할 수 있어요. 무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람을 죽였지만 그게 너무 극심한 고통 때문에 생명을 단축하는 행위가 우리 사회상규상 그럴만해. 사회상규라는 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일반인들, 우리들의 상식에 비추어서 저렇게 고통이 극심한데 본인이 원하는데 생명유지 장치만 달고 있는 것보단 띄워주는 게 낫겠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라면 무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디까지 적용되느냐의 문제인 거죠. 먼저 보람의 병원 사건에 아까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보람의 병원 사건이 남편이 보람의 병원에서 뇌수술을 하던 중에 뇌부종이 와서 자발호흡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의식이 조금은 회복되고 있는 단계였어요. 근데 경제적인 부담이 있는 거예요. 잘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우리 중환자실이나 이런 수술하면 돈이 많이 되잖아요. 지금 의료보험이 많이 됐어도 부담은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확실한 게 산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데 어쨌든 중환자실에 계속 있으니까 경제적인 부담이 오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퇴원 요구를 해요. 살려달라고. 아니, 퇴원시켜달라. 그랬더니 안 된다 그랬겠죠. 의사는. 지금 조금씩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완벽하게 치료가 되냐? 그건 아니다. 확실할 수 없다. 근데 비용은 많이 드니까 돈 없다고 빨리 퇴원시켜달라고 계속 난리를 친 거예요. 그 의사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퇴원 시 사망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서명까지 받고 퇴원 조치를 하고 생명호흡 장치를 달고 집으로 갔다가 뛰고서 왔는데 5분 후에 사망을 했어요. 아까 안락사 중에 어떻게 보면 소극적 안락사와 관련된 사건이 있을 수 있는데 얘는 조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안락사라는 거는 아예 이제 더 이상의 치료 방법도 없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전제인데 회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 단계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안락사 사례랑은 조금 달라요. 근데 우리 많은 언론이라든지 해서 이걸 소극적 안락사의 사례라고 소개는 하는데 소극적 안락사랑은 약간은 달라요. 왜냐하면 회복 가능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될지 몰랐고 환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으로 퇴원시켜 달라고 했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소극적 안락사의 사례로 많이 소개가 되기 때문에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죽었어요. 이 의사 어떻게 됐을까요? 의사. 너 서약서 죽는다는 거 설명할게 서약서 책임은 묻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처벌 안 받았을 수도 있겠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민사적인 책임의 문제고 사람이 죽을 줄 뻔히 알면서 퇴원시켜가지고 죽게 했어요. 이거는 형사책임, 살인죄와 관련된 처벌이기 때문에 개인의 서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판결은 1심에서 부인하고 담당의사 그 보조 수련의들을 살인죄의 부작위범. 우리가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이고 뭐해서 죽일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게 부작위범이라고 해요. 살인을 했는데 부작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뭐 레이저로 눈빛으로 쏴서 죽이는 거 말고 뭐가 있어요? 보호 의무 있는 사람이 엄마가 전매기에 애기 죽게 하려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애가 뒤집어졌는데 돌리지도 않았고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게 살인이에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 이것도 뭐예요? 생명유지장치를 달고 계속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서 살인죄로 처벌을 했어요. 부인은 치료와 보호 의무자가 이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겠다. 그리고 의사도 죽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 퇴원을 시켜줬다. 살인의 고의가 있다. 그러나 둘이 공동정범 같이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니다. 어쨌든 살인죄의 부작위범으로 처벌했고 2심에서는 이 보조 수련인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건 지시를 받아서 했으니까 나머지는 이게 직접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처벌하긴 그렇고 살인죄의 방조범. 사람이 죽는다는 걸 알면서 도와줬다는 거죠. 방조범이 성립하면 형을 2분의 1 감경하거든요. 그래서 의사는 부인이 치료 중단을 요구하는 살인에 있어서 이를 용이하게 한 살인의 방조죄로 처벌했고 5년 이상의 징역을 반으로 깎아가지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실형을 살리진 않았어요. 대법원에서는 이게 확정이 돼서 이 당시에 퇴원 조치해준 의사를 살인 방조죄로 처벌했어요. 어쨌든 살인에 관련된 범죄로 처벌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에는 이게 소극적 안락사랑은 완전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생명 단축을 가져오는 행위에 대해서 살인죄로 처벌을 했죠. 그래서 이 사건의 의미는 소생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명백한 안락사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언론에 막 보도가 되니까 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 그 전에도 암묵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 아시고 암묵적으로 소생 가능성이 더 이상 없으면 퇴주는 조치를 해서 떠나시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이게 언론에 딱 보도되니까 완벽한 안락사 사례는 아니지만 의사들이 생명유지 장치 제거하고서 퇴원시켰더니 살인 방조죄로 처벌을 받아? 그래서 퇴원을 거절해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건이 안락사 논의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긴 했어요. 그전에도 암묵적으로 해오던 치료 중단 행위를 치료 중단에 의한 치료 중단에 의한 소극적 안락사 암묵적으로 일부 인정됐었는데 그걸 아예 거부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이게 90년대 후반 사건이에요.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할머니 사건인데 이 할머니는 2008년도에 폐종양 조직검사료에 세브란스의 병원에 갔는데 검사 중에 과다출혈로 저산소성 뇌 손상이 와서 인공호흡기를 부착하고 식물이상 상태로 돼요. 어떻게 보면 의료과실이 좀 섞여 있다고 해요. 근데 할머니가 평상시에 되게 고우셨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나이 들면은 냄새 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되게 싫어하셨고,
그래서 할머니는 항상 자식들에게 고운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는 걸 평상시에 이분의 의사에 따라서 가족들이 인공호흡 장치 안 하겠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거부해요. 병원에서는 떼줬으면 언론에 보도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거부해요. 왜냐? 그 전에 보라매 병원 사건도 서울대학교 보라매 병원 사건도 있고 하고 안 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해요. 법원에 우리 어머니 생명유지장치 제거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요. 이거 제거해달라는 소송. 그래서 1심, 2심 다 이기고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해요. 법원에서 뭐라고 한 거예요? 떼어줘라. 무의미한 생명유지장치 떼어라. 라고 했으니까 떼었겠죠. 그래서 떼고서 바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200일 정도 더 사시다가 자연호흡 하시다가 사망을 하셨어요. 이 판결은 보라매 병원 사건과 확 바뀐 거죠. 10여 년이 지나서 사회가 바뀌었다는 거죠. 뭐예요 이제는? 더 이상의 생명유지장치의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고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대법원에서는 이 사건 할 때도 공개 변론도에서 많은 법관 양쪽 주장 다 들어보고 대법관이 3명이 판결하는 게 아니라 전원합의체 판결 전체가 모여가지고 판결해서 이렇게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고 단 아주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라고 제시를 해요. 이때 뭐라고 나왔냐면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려면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또 환자의 생명을 보호할 가족과 의사들의 의무도 있다. 라고 하면서 자기 운명 결정권을 인정해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려는 환자의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고 인격권에 맞다. 그러면서 존엄사의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이 내려져요. 그 존엄사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해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해야 돼요. 회복 불가능해야 돼요. 전제 조건은. 그리고 사전에 의료인에게 연명치료의 거부 중단에 대한 의사를 밝혔어야 돼요. 이런 의사를 밝히지 않고 갑작스럽게 그런 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평상시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신념 등을 비추어 판단하고 회복 불가능하다는 것도 이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안 그래도 부모 모시기 싫은데 그럼 이거 허용하면 그냥 다 이걸로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의사 한 명만 꼬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회복 불가능하다고 떼어버리고 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전문 의사로 구성된 위원회의 판단에 거쳐야 된다라는 판결을 내려버려요.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하여 우리가 종교, 의학, 법학, 시민단체들 사이에 존엄사의 논란이 가열됐고 연명의료 중단의 금면. 이제 이거 뛸 수 있는 판결, 뛴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세 번째는 뇌암 말기 아버지 살해 사건이에요.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말기 암 환자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아요. 고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치료도 불가능하고 진통제만으로 버티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죽여달라 큰딸한테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큰딸하고 엄마랑 부인하고 아들하고 가족회의를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니까 보내드리자.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버지를 이렇게 베개로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보내요. 그리고서는 장례를 치러요. 그러니까 말기 암 환자였고 사망을 했으니까 특별히 부검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없었고 그냥 사망 인정해서 장례를 치렀죠. 그 언론에 보도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이 아들이 어쨌든 아버지를 보내고 장례를 치르고 나는데 너무 죄책감이 든 거예요. 어쨌든 아버지를 내가 죽인 거잖아요. 이게 적극적 안락사잖아요. 동품을 투여하듯이 이렇게 목을 조르듯이 이렇게 아버지 숨을 못 쉬게 하는 조치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은 죄책감에 그거를 작은 누나한테 얘기하면서 자기의 자살을 암시해요. 그래서 작은 누나가 깜짝 놀라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서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아들을 잡음으로써 이 행위가 밝혀진 거죠. 이게 이제 적극적 안락사의 논란을 가져온 사건이에요. 그래서 2013년도에 발생했고 장례를 다 진행했어요. 근데 판결에 보면 아들은 징역 7년, 존속살인죄니까 딸은 5년, 부인은 2년 이렇게 선고했고 배심원들의 형량을 보면 우리 배심 재판이
명백하게 배심 재판에 있어서 판결이 배심원들의 의견에 따를 필요는 없지만 배심원들은 3년 6개월, 1년 3월 정도로 해서 이 실제로 법관이 선고된 형량보다는 낮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참작할 사유들은 상당히 있었다는 거죠. 검사는 이런 표현을 써요. 구형할 때. 무슨 말로 포장해도 이건 살인입니다.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폐륜 범죄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써요. 근데 피고인 측에서는 억울하다. 어쩔 수 없다. 아버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거밖에 없었다. 또 부인은 나만 감옥에 보내달라. 자식들은 죄가 없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진술을 했지만 결국 1심에서는 설사 내일 죽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늘 죽이면 살인이다. 피해자가 죽여달라고 하는 말을 너무 아픈 상태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진정한 의사를 보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유죄를 선고하고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해요. 비슷한 이유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안락사의 종류 중에서 소극적 안락사는 허용했지만 적극적 안락사까지는 허용하지 않고 있는 단계가 현재 우리나라의 단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소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니까 이 법이 만들어진 거죠. 소극적 안락사, 존엄사에 관련된 법률로서 이 법령 제목은 좀 길어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를 결정할 수 있는 법. 자기가 연명치료를 할 것인지 중단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법이 2016년도에 만들어졌고 2018년도부터 시행했고 지금 거의 4년이 다 돼가죠. 그리고 2021년 12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전에 미리미리 작성해 놓을 수 있어요.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거 미리미리 작성해 놓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115만 명. 19세 이상 국민의 2.65명이 미리 내가 연명의료를 더 이상 안 하겠다라는 이런 의견서를 작성해 놓고 계세요. 그래서 이 법이 됐어요. 이 법이 아까 얘기했지만 연명의료, 즉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치료 효과가 없어야 돼요. 치료 효과 없이 임종만한 것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것이고 그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환자들에게 미리미리 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면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평상시 같을 때 연명의료 계획서 환자가 작성하고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하고 담당 의사가 확인하고 환자의 능력을 환자가 의식이 갑자기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능력은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의사가 2명이 확인하고 가족들이 2명 이상의 가족들이 우리 아버지 평상시에 그러셨습니다라는 진술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고 의사 능력이라든지 환자 의사가 다 확인이 불가능할 때는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해야 되고 의사 2명이 확인하고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이 결정하고 이런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 법에.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를 합법적으로 허용을 했고 그거를 대법원에서 먼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할머니 사건에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거에 근거해서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 만들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태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미리 작성해 놓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런 게 미리 있으면 뭐예요? 그런 상태에 빠졌을 때 그 조치를 더 이상의 생명유지 장치를 안 하는 조치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문제는 적극적 안락사예요. 아까 우리 사회에 문제가 되고 있고 아까 친구가 적극적 안락사로 허용되는 스위스로 가갖고서 여행에 가서 죽고 오는 사건들 이거 아직까지는 우리 살인죄거든요. 살인 방조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적극적 안락사 이제 독극물이나 약물을 투여해서 자기적이 더 이상의 생명유지 장치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는 적극적 안락사로 생명을 단축하는 것을 처벌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리곤주라든지 미국의 일부나 캐나다,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도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적극적 안락사가 허용되는 곳으로 이주해서 그 조치를 받는 사람들이 있죠. 이것도 요건이 있어요. 당연히 성인이고 정상적인 것을 요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야 되고 강압이나 자발적인 의사에 있어야 하고 이렇게 죽지 않으셔도 생명유지 장치라든지 이런 호스피스 절차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조력자살, 어떻게 보면 조력자살이라고 하죠. 자살을 도와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해관계 없는 자에 의한 증거와 투명성을 확보하고 언제든지 내가 죽는다고 했다가 철회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걸 허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논란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들은 신이 정해준 종교보다 앞당긴다. 이건 생명 존중 사상에 침해된다. 그리고 악용할 우려가 있다. 아무리 뭐 의사 여러 명이 판단한다고 했지만
이거를 악용할 특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악용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종교적인 철학적인 이유로 반대를 하는 거고, 긍정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삶을 이렇게 길게 사는 것보다 얼마나 인간답게 가치 있게 사느냐, 질이 더 중요하다. 오래 더 이상 회복도 불가능한데 고통이 극심한 단계에 사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요즘 그 외국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자기 장례식 자기가 치르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봐서 보고 안락사로 떠나고. 이런 게 더 아름답지 않냐라는 거예요. 최선의 치료다. 고통을 줄일 가망이 없다라면 끊는 게 더 최선이다. 그리고 환자가 결정하지 않았냐 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극적 안락사에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보호의 문제인데 이것까지 허용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이런 단계가 아니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 단계에서 어떻게 고통이 극심한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근데 그 고통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느끼신 분들의 얘기를 들었다든지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너무 참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회복도 불가능한데 가족들에게만 부담을 주고. 그랬을 때 생명유지 장치를 달고 있으면 뛰면 되지만 이게 아닌 상태에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랬을 때 적극적 안락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하는 이 수업들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 우리 지금 우리 법에서 소극적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 지금 반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기다 더 나아가서 적극적 안락사,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조력 자살이라는 표현까지 쓰죠. 이거를 허용할지 말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치관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소극적 안락사까지는 허용이 됐으니까 적극적 안락사도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지, 과연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생명 단축, 과연 정당한가? 적극적 안락사, 즉 생명의 종기는 꼭 신이 정해야 되는가? 거의 땡기는 인간의 행위는 정말 불법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이었죠. 그래서 오늘 안락사에 대해서 이해했고 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했고 적극적 안락사에 대한 의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고 질문이 있으시면 이메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공소시효와 사면제도, 우리 공소시효 드라마의 주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요거와 이제 1년마다 이렇게 대통령 사면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사면 얘기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